어머니, 이 보험 정말 좋아요. 노후 대비하시려면 꼭 필요한 상품이에요. 며느리가 될 사람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서류를 펼쳐 보이며 환하게 웃는 그녀를 보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30년을 시장 바닥에서 살아온 사람이 사람 보는 눈이 없을까요? 이렇게 성실하고 똑똑한 며느리를 만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서명 하나하나가 제 목숨의 값을 매기는 일이었다는 거요. 30년째 같은 자리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고 조림을 만들죠. 손님들은 사장님 손맛은 진짜 어머니 손맛이라며 웃어주시곤 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하루 피로가 다 풀리더군요. 남편을 잃은 지도 어느덧 15년이 흘렀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죠. 그날 이후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중학생이던 아들 재윤이를 보며 다시 일어섰어요.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야겠다는 일념으로 버텼습니다. 재윤이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공부도 곧잘해서 지방 국립대를 졸업했고 지금은 중견식품회사에서 대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도 꽤 되고 복지도 괜찮다더군요. 제가 바라던 게 딱 이 정도였습니다. 대단한 출세가 아니어도 좋아요. 그저 성실하게 일하며 평범하게 살아주기만 바랐거든요. 그러던 작년 가을, 재윤이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어머니,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선 여자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더군요. 무엇보다 말투가 공손했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서윤이라고 해요. 어머, 그래요. 우리 재윤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어서 들어와요. 서윤 씨는 대형 보험사에서 설계사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입사한 지는 5년 정도 됐다더군요. 재윤이와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만나 친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내내 서윤 씨는 공손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어머님 혼자 가게 운영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세요. 정말 대단하세요. 아이고 뭐,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뭐. 재윤 오빠가 어머님 자랑을 정말 많이 했어요. 어머님이 혼자 이 오빠 키우시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마음씨도 곱고 예의도 바르더군요. 무엇보다 재윤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진심이었어요. 서로 아끼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시장 상인들에게 자랑하고 싶을 정도였죠. 그렇게 두 사람은 빠르게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재윤이 나이도 32이었고 서윤 씨도 30이라 서둘러야 한다며 날짜를 잡았어요. 저는 좋았습니다. 이제 재윤이도 가정을 꾸리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혼수 준비를 하던 어느 날 서윤 씨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시간 괜찮으세요?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그래요, 뭔데? 서윤 씨는 노트북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보험 설계사다 보니까 어머님 노후 준비가 신경 쓰이더라고요. 노후 준비? 네.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62이에요. 그럼 이제 건강도 챙기셔야 할 나이시잖아요. 혹시라도 아프시거나 하면 재윤 오빠한테 부담이 되실까 봐요. 그 말에 마음이 움찔했습니다. 사실 요즘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자주 결리거든요. 병원에 가봐야지 하면서도 시간이 없어서 미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맞는 보험 상품을 몇 가지 준비해 봤어요. 입원비도 나오고 수술비도 보장되고 나중에 연금처럼 받으실 수도 있어요. 서윤 씨는 자료를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솔직히 다 이해가 되진 않았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될 사람이 이렇게 신경 써주는데 고맙기도 하고
재윤이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험료는 얼마나 돼요? 한 달에 30만 원 정도예요. 어머님 가게 수입으로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 정도면 괜찮네요. 그리고 이건 어머님 노후를 위한 거니까 수익자는 어머님으로 하시면 돼요. 나중에 연금처럼 받으시는 거예요. 서윤 씨의 설명은 매끄러웠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동의했습니다. 그럼 서류 좀 작성해 주세요. 간단해요. 서윤 씨가 건넨 서류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몇 장이 더 있었지만 다 비슷한 내용인 줄 알고 그냥 도장을 찍었어요. 서윤 씨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현명한 선택하셨어요. 이제 안심하세요. 며칠 후 재윤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서윤이한테 들었어요. 보험 가입하셨다며? 응, 그 친구가 알아서 다 해줬어. 다행이네요. 저도 어머니 노후 준비 걱정했는데 서윤이가 꼼꼼하게 챙겨줘서 좋아요. 재윤이 목소리에서도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뿌듯했어요. 아들한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워졌죠. 시장 상인들도 부러워했습니다. 이 사장님, 며느리 복 타고났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시어머니 노후까지 챙겨준다고? 맞아. 우리 며느리는 정말 착해. 부럽다, 진짜. 우리 집은 며느리가 뭐 하나 챙겨주는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통장에서 보험료가 빠져나가는 것 외에는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결혼 날짜도 잡혔고 예식장 계약도 마쳤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죠. 하지만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제가 서명한 서류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속에 어떤 함정이 숨어 있는지, 평온했던 일상 뒤에서 누군가 저를 향한 계획을 착착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보험에 가입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집 정리를 하다가 서윤 씨가 준 서류 봉투를 발견했어요. 그때는 대충 보고 넣어뒀던 거였죠. 시간도 있겠다. 한번 제대로 읽어봐야겠다 싶어서 펼쳐봤습니다. 보험 약관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작은 글씨들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지만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어요. 사망보험금 수익자 김서윤.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서윤 씨는 수익자를 제로한다고 했거든요. 연금처럼 받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사망보험금 항목에 서윤 씨 이름이 적혀 있는 거죠?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수익자는 김서윤, 보험금은 2억 원. 2억 원. 제가 죽으면 서윤 씨한테 2억 원이 간다는 뜻이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가? 아니면 이게 원래 그런 상품인 건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노후 대비 보험이라며 가입했는데 왜 제가 죽어야 돈이 나오는 거죠? 다음 날 아침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가입한 보험 내용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네, 주민등록번호와 성함 말씀해 주세요. 정보를 알려주자 상담원이 잠시 후 말했습니다. 고객님, 현재 가입하신 상품은 프리미엄 종신보험입니다. 사망보장 특약이 포함된 상품이시네요. 사망보장이요? 네, 피보험자이신 고객님께서 사망하실 경우 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입니다. 그럼 제가 살아있을 때는 받을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건가요? 해지 환급금은 있으시지만 가입 초기라 금액이 많지 않으세요. 이 상품은 주로 유가족 보장을 위한 상품이거든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유가족 보장. 그럼 이건 제 노후를 위한 게 아니라 제가 죽었을 때를 대비한 보험이었던 거예요. 서윤 씨는 왜 이런 보험을 권했을까요? 그것도 수익자를 자기 이름으로 해서요. 불안이 커졌습니다. 재윤이한테 물어봐야 하나 싶었지만 혹시 제가 오해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며느리가 될 사람을 의심한다는 게 찝찝했거든요. 그날 밤 재윤이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재윤아, 서윤이가 나한테 보험 가입시켜준 거 있잖아. 네, 어머니. 왜요? 근데 그게 내가 죽으면 서윤이한테 돈이 가는 보험이더라. 재윤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아, 그거요? 그게 원래 그런 상품이에요. 어머니 만약에 돌아가시면 저희 부부가 장례 비용이랑 처리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수익자를 서윤이로 한 거예요. 그래도 금액이 좀 큰 것 같은데. 어머니, 요즘 장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이 정도는 있어야 해요. 그리고 남는 돈은 제 노후 자금으로 쓰면 되고요. 재윤이 말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너무나 당연한 걸 묻는다는 듯이요. 근데 나는 서윤이가 내 노후 대비라고 했거든. 어머니가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서윤이가 그렇게 말할 리 없는데. 아무튼 걱정 마세요. 다 어머니 위해서 한 거니까.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재윤이 말이 맞는 걸까요? 제가 잘못 이해한 걸까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찝찝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다시 꺼내봤어요. 이번에는 더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그러다 또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특약 항목에 재사망 추가 보장 특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나 추락 같은 사고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이 2배로 늘어난다는 내용이었어요. 4억 원. 제가 사고로 죽으면 서윤 씨한테 4억 원이 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했어요. 왜 굳이 사고사 특약까지 넣은 거죠? 장례비 대비라면 2억 원도 충분한데 왜 사고로 죽으면 2배를 받게 한 거예요?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이 사람들이 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제 아들이 그럴 리 없죠. 서윤 씨도 그렇게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는걸요.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한번 심어지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생각했어요. 혹시 재윤이가 서윤 씨한테 넘어간 건 아닐까? 돈 때문에 저를 이용하는 건 아닐까?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가게 일을 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보험 생각뿐이었어요. 손님들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데 어디 아프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말할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제 죽음에 보험을 걸었다고, 제 아들이 그걸 알면서도 동의했다고 어떻게 말해요? 어느 날 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보험사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 말인데요. 계약할 때 수익자 지정에 대해 설명을 들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고객님. 보험 설계사는 수익자 지정에 대해 반드시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설명을 안 들었다면요? 그건 계약 위반 사항이에요. 녹취 기록을 확인해 봐야 하는데 고객님 계약 당시 녹취가 되어 있나요? 모르겠어요. 확인해 보고 연락드릴게요. 며칠 후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님, 확인 결과 계약 당시 녹취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익자 지정에 대한 서면, 동의서도 없네요. 그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담당 설계사 이름 좀 알려주시겠어요? 김서윤이요. 전화기 너머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상담원이 말했어요. 고객님, 혹시 이 설계사가 며느리 되실 분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일단 내부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목소리에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더 큰 문제가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이 사람들이 저를 노리고 있는 걸까요? 보험사로부터 연락이 온 건 사흘 후였습니다. 고객님, 실례지만 방문 상담이 가능하실까요? 직접 뵙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 말씀드리기엔 복잡한 사안이라서요. 내일 오전에 시간 괜찮으세요? 불안한 마음으로 다음 날을 기다렸습니다. 약속 시간에 보험사 직원 2명이 찾아왔어요. 한 명은 조사팀, 한 명은 법무팀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장님, 먼저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확인한 내용이 좀 충격적일 수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법무팀 직원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보험 말고도 고객님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 3건 더 있습니다. 뭐라고요? 모두 사망보험이고 수익자는 전부 김서윤 씨로 되어 있어요. 총 보험금 규모가 7억 원입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7억 원? 제가 죽으면 서윤 씨한테 7억 원이 간다고요? 저는 그런 보험 가입한 적 없는데요. 계약서에 고객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드님 되시는 분의 동의 서명도 있고요. 재윤이가요? 네. 법적으로 보험 가입 시 가족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고액보험의 경우에는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재윤이가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아니,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의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조사팀 직원이 다른 자료를 펼쳐 보였어요. 김서윤 씨가 지난 5년간 설계한 보험 계약 중에서 비슷한 패턴이 발견됐어요. 고령의 고객을 대상으로 고액 사망 보험을 여러 건 가입시키고 수익자를 본인이나 가족으로 지정한 경우가 12건입니다. 12건이요? 네. 그 중에서 실제로 사망한 고객이 4명 있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 사고사였나요? 2명은 교통사고, 1명은 추락사, 1명은 질병사였습니다. 모두 재해사망 특약이 포함된 보험이었고요. 그럼 그 사람들도 저처럼 당한 거예요? 현재 수사 의뢰를 검토 중입니다. 다만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법무팀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사장님, 혹시 최근에 위험한 일을 겪으신 적 있으세요? 교통사고 날 뻔했다거나 어디서 넘어지셨다거나 생각해보니 있었습니다. 한 달 전쯤 시장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던 일이요. 다행히 손잡이를 잡아서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그때 뒤에서 누군가 스쳐 지나간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냥 사람 많은 시장이라 그러려니 했는데 계단에서 한번 넘어질 뻔한 적은 있어요. 2 직원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혹시 그때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글쎄요. 사람이 많아서 잘 모르겠어요. CCTV 확인이 가능할까요? 시장에는 CCTV가 없어요. 조사팀 직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사장님,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선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경찰에 신고해도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이 보험들 전부 해지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아드님이나 며느리 되실 분과 거리를 두시고요.
재윤이가 정말 저를 해치려고 한 걸까요? 말하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30년을 키운 아들이에요. 밥 먹이고 공부시키고 대학까지 보낸 제 아들이 저를 죽이려 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확실하진 않지만 최소한 이 보험 계약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건 분명합니다. 직원들이 돌아간 후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재윤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보험사에서 연락 왔다는데요. 재윤아, 왜요? 너, 내가 가입한 보험이 몇 개인지 알고 있었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그거 왜 물어보세요? 대답해봐. 알고 있었어. 몰랐어?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에 듣던 공손한 말투가 아니었어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해서 뭐해요? 어차피 어머니 노후 대비하려고 한 건데. 7억짜리 보험이 노후 대비야? 누가 그런 소리 했어요? 보험사에서 다 확인했어. 내가 죽으면 서윤이한테 7억이 간다며? 아, 진짜. 재윤이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 돈 제가 쓸 건데. 뭐가 문제예요? 서윤이 명의로 했든 제 명의로 했든 상관없잖아요. 뭐라고? 그리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결혼 자금 필요해요. 집도 사야 되고 결혼 비용도 들고. 근데 어머니가 가진 거라곤 그 시장 가게밖에 없잖아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날 죽이려고 한 거야? 무슨 소리예요? 누가 어머니를 죽인다고 했어요? 그냥 만약을 대비한 거지. 만약? 7억짜리 만약? 아, 됐어요. 어머니가 오해하시는 거예요. 저 바빠서 끊을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에 든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제가 30년을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제 목숨보다 돈이 중요한 아들이었어요. 밤새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이 퉁퉁 부은 채로 가게 문을 열었어요. 손님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증거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냥 며느리가 보험을 많이 팔았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저를 해칠 수도 있으니까요. 결국 결심했습니다. 제가 직접 증거를 찾아야겠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계획하고 있는지 알아내야겠다고요. 30년을 시장 바닥에서 산 사람을 그렇게 쉽게 당할 순 없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인터넷 카페에 가서 보험 사기에 대해 검색해 봤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례가 있더군요. 특히 가족 간 보험 사기는 생각보다 흔했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글이 하나 있었어요. 보험 사기 피해자 모임이라는 카페였습니다. 거기서 누군가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며느리한테 당했습니다. 보험금만 8억. 다행히 어머니가 눈치채서 살았지만 증거가 없어서 처벌은 못했어요. 혹시 비슷한 일 겪으신 분 있나요? 댓글들을 읽어 내려가다 보니 비슷한 피해 사례가 수십 건이었습니다. 대부분 고령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보험 사기였어요. 자식이나 며느리, 사위가 공모해서 고액 보험에 가입시킨 뒤 사고사로 위장하려 한 경우도 있었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겪는 일이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이미 수많은 사람이 당한 수법이었던 거예요. 카페 운영자에게 쪽지를 보냈습니다. 제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했어요. 다음 날 답장이 왔습니다.
일단 증거를 확보하세요. 녹음, 문자, 이메일 뭐든 좋아요. 그리고 보험사 내부 고발자를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험사 직원 중에는 양심적인 사람도 있거든요. 보험사 내부 고발자, 그런 사람을 어떻게 찾죠? 며칠을 고민하다가 예전에 보험사에서 왔던 조사팀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혹시 김서윤 씨 말고 다른 피해자 정보 좀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그건 개인정보라서요. 부탁드려요. 저도 살아야 하잖아요. 직원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드릴 수는 없고요.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뭔데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세요. 그럼 정식 조사가 들어가고 김서윤 씨 계약건들이 전부 검토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패턴이 드러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럼 바로 해야겠네요. 네, 빠를수록 좋아요. 그리고 이 사장님. 네, 조심하세요. 진짜로. 전화를 끊고 바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민원 제기란에 제 사연을 적었어요. 계약 과정에서 설명 의무 위반이 있었고 본인 동의 없이 수익자가 지정됐으며 같은 패턴의 계약이 여러 건 있다는 내용을요. 제출하고 나니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될 테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텐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죠? 그래서 또 다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재윤이와 서윤 씨의 대화를 녹음하기로 한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요. 둘이 제 앞에서 실수로 뭔가 말할 수도 있잖아요. 휴대폰에 녹음 앱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재윤이한테 연락했어요. 재윤아, 엄마가 미안하다. 지난번에 오해한 것 같아.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 정말요? 응. 서윤이도 같이 오렴. 알겠어요. 주말에 갈게요. 주말까지 이틀이 남았습니다. 그 사이 저는 집 안 곳곳에 녹음기를 숨겨뒀어요. 거실, 주방, 화장실 앞 복도까지. 혹시라도 제가 없는 사이에 둘이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니까요. 드디어 주말이 왔습니다. 재윤이와 서윤 씨가 함께 왔어요. 서윤 씨는 여전히 공손한 척 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걱정하셨죠? 아니야. 내가 예민했던 것 같아. 아니에요. 어머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놀라실 수 있죠.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오늘 다시 설명해 줄래? 서윤 씨는 노트북을 꺼내 보험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매끄러운 말솜씨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혹시 모순되는 말이 나올까 봐요. 이 보험은 어머님의 노후를 위한 거예요. 만약 어머님께서 편찮으시면 입원비도 나오고 수술비도 보장되고요. 그럼 내가 죽으면? 그때는 유족 보장금이 나와요. 재윤 오빠한테 부담이 안 가게요. 7억이나? 서윤 씨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어머님, 그건 여러 보험을 합친 금액이고요. 왜 그렇게 많이 들어야 했는데? 보장을 넓게 하려면 여러 상품을 조합해야 해요. 근데 수익자가 왜 다 너야? 그게 세금 문제 때문이에요. 재윤 오빠 명의로 하면 세금이 많이 나와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보험금은 상속세 대상이 아니거든요.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그래, 나는 그런 줄 몰랐네. 네, 복잡하니까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재윤이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서윤이한테 맡기세요. 전문가잖아요. 그래야겠지. 그날 저녁 두 사람이 돌아간 후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잘 녹음됐더군요.
거짓 설명을 한 부분도 선명하게 담겼고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로는 범죄를 입증하기 어려워요. 더 확실한 게 필요했습니다. 며칠 후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사장님, 조사 착수했습니다. 김서윤 씨 계약 건들을 전수조사 중이에요. 얼마나 걸릴까요? 한 달 정도 예상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네. 혹시 김서윤 씨가 다른 고객들한테도 비슷한 방식으로 계약했는지 확인 중인데 증언해 주실 분이 필요해요. 이 사장님께서 가능하실까요?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조사 결과 나오는 대로 연락드릴게요. 한 달. 그때까지 무사히 버텨야 합니다. 하지만 불안했어요. 서윤 씨와 재윤이가 조사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나올까요? 혹시 저를 서둘러 제거하려 들진 않을까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당분간 집을 비우기로요. 시장 친구 집에 얹혀 지내기로 했어요. 재윤이한테는 여행 간다고 둘러댔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여행이요? 응, 친구들이랑 온천 다녀온다. 그래요? 잘 다녀오세요.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집을 비우니까 좋은 거겠죠. 집을 나오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30년을 산 집이었어요.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죠. 하지만 이제 이곳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친구 집에 짐을 풀고 앉아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이 사장님이세요? 저 보험사 내부 직원인데요. 네. 김서윤 씨 건으로 연락드려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내부 고발자가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실 건데요? 김서윤 씨 계약 기록 중에 불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드릴게요. 조건이 하나 있는데. 뭔데요? 절대 제 이름은 밝히지 마세요. 저도 직장을 잃을 수 있거든요. 약속할게요. 내일 만나요. 장소는 제가 정할게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이제 증거를 확보하면 이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약속 장소는 외곽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고 조용한 곳이었어요. 구석자리에 앉아 있는데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이 사장님이시죠? 저 어제 전화드린 사람이에요. 앉으세요. 여자는 주변을 살피더니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김서윤 씨가 지난 5년간 계약한 모든 기록이 들어 있어요. 특히 고액 보험 계약들만 추려서 정리했고요. 이걸 어떻게 구하셨어요? 제가 전산팀에서 일해요. 김서윤 씨 건으로 감독원 조사 들어왔다는 소문 듣고 직접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패턴이 너무 명확하더라고요. 60대 이상 고령자만 타깃으로 하고 전부 고액 사망 보험이고 수익자는 본인이나 가족이에요. 계약 설명 녹취도 대부분 없고요. 그럼 이게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네. 이걸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제출하면 수사가 본격화될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뭔데요? 여자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케이스가 4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3건이 보험 가입 후 1년 이내에 사고사했어요. 1년 이내? 네. 통계적으로 봤을 때 비정상적이에요. 보통 보험 가입 후 바로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김서윤 씨 고객은 유독 많아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진짜 살해당한 거예요? 확실하진 않아요. 경찰 조사에서도 사고사로 결론 났으니까요. 하지만 의심스러운 건 분명해요.
혹시 그 사람들 유족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왜요? 직접 만나서 얘기 들어보고 싶어요. 혹시 저처럼 이상한 징후를 느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여자가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개인정보라 조심해야 하는데 이건 정의를 위한 일이니까요. 연락처 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와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엑셀 시트가 빽빽했어요. 고객 이름, 나이, 보험 종류, 보험금 액수, 수익자, 계약일, 사망일 등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가는데 등골이 오싹했어요. 정말 패턴이 똑같았거든요. 전부 60대 이상, 전부 고액 사망 보험, 수익자는 서윤 씨나 그녀의 지인. 특히 눈에 띄는 건 사망일과 계약일의 간격이었습니다. 박모 씨 67세 마이너스 계약 후 8개월 만에 교통사고 사망. 최모 씨 71세 마이너스 계약 후 10개월 만에 추락사. 정모 씨 64세 마이너스 계약 후 6개월 만에 교통사고 사망. 너무 빨랐어요. 보험에 가입하고 1년도 안 돼서 죽다니요. 게다가 전부 사고사였습니다. 유족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먼저 박모 씨의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모 씨 어머님 보험건으로 연락드렸어요. 누구세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라서요.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한 일 없으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있었어요. 뭐가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 계단에서 넘어지셨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으셨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누가 밀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왜요?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뒤에서 누가 부딪혔다고. 근데 주변에 아무도 없었대요. 그럼 일부러 민 거잖아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사람 많은 곳에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근데 한 달 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니까 지금 생각하면 미리 연습한 게 아닌가 싶어요. 보험금은 누가 받았어요? 며느리요. 근데 그 며느리가 보험 설계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한테 보험 팔았던 김서윤이요? 어떻게 아세요? 저도 당하고 있거든요. 통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건 분명히 계획적인 범죄였어요. 보험에 가입시킨 후 사고사로 위장해서 죽이는 거였죠. 그럼 저도 그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최모 씨와 정모 씨 유족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이야기는 비슷했어요. 사망 전에 이상한 사고를 당했고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있었고 보험금은 서윤 씨나 그녀와 관련된 사람이 받았다는 거였죠.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가 문제였어요. 금융감독원에 먼저 제출해야 할까요? 아니면 경찰에 직접 고발해야 할까요? 고민하다가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법률 상담소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변호사님, 제 상황이 이래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보험 계약부터 패턴 발견, 유족 증언까지요.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더니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보험 사기이고 살인 미수 혐의도 있어요. 그럼 고소할 수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뭔데요? 아드님도 공범이에요. 계약서에 동의 서명을 했으니까요. 고소하면 아드님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재윤이가 처벌받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아드님 빼고 김서윤 씨만 고소하는 거. 그럼 아드님은 피해자로 봐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둘 다 고소하는 거. 재윤이도
벌 받아야 할까요? 변호사가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장님, 아드님이 뭘 했는지 아세요? 어머님 목숨의 값을 매긴 거예요. 그것도 7억이나. 그게 사랑하는 자식이 할 일인가요? 눈물이 났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재윤이는 저를 배신했습니다. 돈 때문에 친엄마를 팔아넘긴 거예요. 둘 다 고소할게요. 확실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고소장 준비하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그 하늘 아래서 누군가는 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쉽게 죽지 않을 겁니다. 30년을 혼자 버텨온 사람이에요. 이 정도로 무너질 순 없어요. 며칠 후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도 나왔어요. 김서윤 씨의 계약건 중 80%가 불법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거예요. 서윤 씨와 재윤이도 곧 알게 되겠죠. 그날 밤 재윤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 경찰에서 연락 왔어요. 어머니가 저 고소했다고. 그래, 고소했어. 왜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저 어머니 위해서 한 건데요. 7억짜리 보험이 나를 위한 거야? 재윤아,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고소 이후 일주일 동안 조용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연락만 간간히 왔을 뿐이었어요. 서윤 씨와 재윤이로부터는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낯선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이 사장님이시죠? 누구세요? 저 김서윤 씨 변호사입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벌써 변호사를 고용했다는 건가요? 무슨 일이세요? 의뢰인이 이 사장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요. 합의하고 싶다고 합니다. 합의요? 네. 고소를 취하해 주시면 보험금 전액 포기하겠답니다. 그리고 위자료도 드리고요. 얼마요? 5천만 원입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목숨값이 5천만 원이라고요? 안 됩니다. 이 사장님 잘 생각하세요. 지금 고소하시면 아드님도 같이 처벌받아요. 그래도 괜찮으세요? 네. 정말이세요? 내 아들은 이미 죽었어요. 저를 죽이려 한 순간 말이죠. 변호사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변호사가 돌아가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합의. 그들은 아직도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음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사장님 출석 요청 드립니다. 피의자 조사가 있어서요. 피의자가 누구요? 김서윤 씨하고 아드님이요. 알겠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경찰서에 갔습니다. 조사실 앞 복도에 서 있는데 맞은편에서 서윤 씨와 재윤이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윤 씨는 여전히 단정한 옷차림이었어요. 하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재윤이는 고개를 숙인 채 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어머님, 서윤 씨가 다가오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말 걸지 마세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당신 나 죽이려 했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럼 7억짜리 보험은 뭐예요? 사고사 특약은요? 그건 그냥 만약을 대비한 거였어요. 만약? 내가 죽는 만약? 서윤 씨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재윤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재윤아,
제가 부르자 재윤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너 후회하니? 네. 뭐가 후회돼? 들켰다는 게? 아니면 진짜로 잘못했다는 게? 재윤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얘는 들킨 게 후회될 뿐이지 제 목숨을 노린 걸 후회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이 사장님 들어오세요. 조사관이 불렀습니다. 저는 둘을 뒤로 하고 조사실로 들어갔어요. 조사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보험 가입 과정, 계약 내용, 서윤 씨의 설명, 재윤이의 역할 등등 모든 걸 진술했어요. 조사관은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이 사장님, 혹시 피의자들이 실제로 해를 가하려 한 증거가 있나요?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다른 피해자들 사례를 보면 다른 피해자요? 제가 모아둔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박모 씨, 최모 씨, 정모 씨의 사례와 유족 증언을요. 조사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연쇄 범죄네요. 그러니까요. 김서윤 씨는 이미 4명을 죽였어요. 저는 5번째 타겟이었던 거고요. 일단 이 자료 제출해 주세요. 추가 수사 들어가겠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서윤 씨가 경찰한테 끌려가고 있었어요. 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놓으세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일단 구속영장 청구 들어갔으니 조용히 하세요. 어머님, 어머님 도와주세요. 서윤 씨가 제게 소리쳤지만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도와줄 이유가 없었거든요. 재윤이도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얘는 구속은 안 됐지만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말 걸지 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 어머니, 저 정말 어머니를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돈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돈이 필요해서 엄마 목숨의 값을 매긴 거야? 너 알아? 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내 아버지 없어도 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 30년 동안 너 하나 키우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너한테 난 7억 원이었구나. 죽으면 7억 받을 수 있는 ATM이었던 거지.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 그만해. 법정에서 보자. 돌아서서 걸어 나왔습니다. 뒤에서 재윤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1달 후였어요. 그 사이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서윤 씨가 관련된 다른 사건들도 전부 재수사에 들어갔고요. 박모 씨, 최모 씨, 정모 씨 사건도 다시 들춰졌습니다. 당시 사고사로 결론 났던 사건들이었지만 재수사 결과 의심스러운 점들이 속속 드러났어요. 박모 씨 교통사고 현장 인근 CCTV에서 서윤 씨로 추정되는 여자가 포착됐고 최모 씨 추락 현장에도 비슷한 시간대에 서윤 씨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결정적으로 서윤 씨 통장 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망보험금 지급 직후 거액이 빠져나간 게 확인됐어요. 재윤이 계좌로 일부가 이체된 것도 드러났고요. 검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 사장님,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습니다. 김서윤 씨는 보험 사기 외에도 살인 혐의가 추가될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아드님은 방조 혐의를 받게 될 겁니다. 재윤이가 살인 방조요? 보험금 일부를 받았으니 공범으로 볼 수 있어요. 물론 직접 살인에 가담한 건 아니지만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있죠.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살인 방조범이라니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재판 일주일 전
재윤이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보낸 거였어요. 서윤 씨는 이미 구속되어 있었고 재윤이는 보석으로 나온 상태였지만 제게 직접 연락할 수 없어서 편지를 보낸 것 같았어요. 편지를 열었습니다. 어머니께. 저는 어머니의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그걸 압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주세요. 저는 정말로 어머니를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처음에 서윤이가 보험 얘기를 꺼냈을 때 저는 그냥 노후 대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험금 액수를 알고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드냐고 물었더니 서윤이가 그랬어요.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내가 받을 돈 아니냐고. 그때 거절했어야 했어요. 근데 저는 돈이 필요했어요. 결혼 자금도 집도 다 돈이었어요. 그래서 눈 감아버렸습니다. 서윤이가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했다는 건 나중에 알았어요. 그때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고 빠져나갈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제 마음만은 알아주세요. 저는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합니다. 아들 재윤 올림. 편지를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사랑한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대하나요?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드디어 재판 날이 왔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언론에서도 나왔더군요. 보험 설계사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었거든요. 피고인석에 서윤 씨와 재윤이가 앉았습니다. 서윤 씨는 수의를 입고 있었고 재윤이는 정장 차림이었어요.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피고인 김서윤, 피고인 이재윤. 두 사람은 보험 사기 및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변론하시겠습니까? 서윤 씨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보험 사기 혐의는 인정하나 살인 혐의는 부인합니다. 근거는 직접적인 살인 행위가 없었습니다. 단지 보험 계약을 체결했을 뿐이고 고객들의 사망은 우연히 발생한 사고입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그것은 궤변입니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고령 고객들에게 고액 보험을 가입시킨 후 그들을 사고사로 위장하여 살해했습니다.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검사가 화면을 띄웠습니다. CCTV 영상이었어요. 박모 씨가 교통사고를 당하기 직전 서윤 씨로 보이는 여자가 도로에 서 있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현장 근처에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우연이 겹쳤죠. 다음은 최모 씨 추락 사건이었습니다. 건물 주차장 CCTV에 서윤 씨 차량이 찍혔어요. 추락 시각 30분 전이었습니다. 이것도 우연인가요? 서윤 씨 변호사가 반박하려 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김서윤, 할 말 있습니까? 서윤 씨가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죽이려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돈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돈이 필요해서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뭡니까? 서윤 씨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재판장이 다음 피고인을 봤어요. 피고인 이재윤, 할 말 있습니까? 재윤이가 일어나 제 쪽을 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말고 재판장께 진술하세요. 저는 서윤 씨가 다른 사람들을 죽인 줄 몰랐어요. 보험만 많이 판다고 생각했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어머님 보험 수익자를 김서윤 씨로 했습니까? 그건 서윤이가 그러라고 해서요. 의심하지 않았나요? 했습니다. 했으면서도 동의 서명을 했다는 거죠? 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판은 5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증인 신문도 있었어요. 보험사 내부 고발자, 다른 피해자 유족, 경찰 조사관 등이 증언했습니다. 모든 증언이 서윤 씨와 재윤이한테 불리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피해자 이순자 씨, 피고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저는 서윤 씨를 봤습니다. 당신은 제 며느리가 될 사람이었어요. 저는 당신을 믿었어요. 우리 재윤이를 잘 부탁한다고 생각했죠. 근데 당신은 저를 돈으로 만봤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7억 원으로요. 서윤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은 재윤이를 봤어요. 재윤아, 너 기억나니? 내가 5살 때 아파서 밤새 없고 병원 갔던 거. 12살 때 학교에서 왕따 당할 때 선생님 찾아가서 무릎 꿇었던 거.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새벽 4시까지 일했던 거. 눈물이 났습니다. 난 내가 행복하기만 바랐어. 돈 많이 벌지 않아도 출세 못해도 괜찮았어. 그냥 착하게만 살아주길 바랐어. 근데 넌 엄마를 죽음으로 팔아넘겼구나. 재윤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제 넌 내 아들이 아니야. 법이 너를 심판할 거야. 재판장이 정리했습니다. 양측 변론 종결하겠습니다. 선고 공판은 2주 후 진행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뒤돌아봤습니다. 서윤 씨와 재윤이가 경호를 받으며 나가고 있었어요. 제 아들은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선고 공판 날이 왔습니다. 법정은 지난번보다 더 많은 사람으로 가득했어요. 언론도 더 많이 왔고요. 재판장이 입장하고 선고가 시작됐습니다. 피고인 김서윤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피고인은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적 신뢰를 이용해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고액 보험을 가입시킨 후 계획적으로 살해하여 보험금을 취득했습니다. 이는 매우 악질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김서윤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서윤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안 돼요. 재판장님, 조용히 하세요. 다음은 재윤이 차례였습니다. 피고인 이재윤은 김서윤의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방조했습니다. 비록 직접 살인에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친모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따라서 피고인 이재윤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재윤이도 주저앉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담담히 지켜봤습니다. 또한 피해자 이순자 씨에게 연대하여 위자료 3억 원을 배상하라. 재판이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법정 구속됐어요. 서윤 씨는 울부짖었고 재윤이는 제게 계속 미안하다고 외쳤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니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이 사장님,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자식한테 배신당한 기분이 어떠세요? 앞으로 어떻게 사실 계획이세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30년 동안 아들 하나 키우느라 제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그 아이가 잘 되기만 바랐어요. 근데 그 아이는 저를 돈으로 봤습니다. 7억 원이라는 숫자로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판결이 정의로웠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소한 이 세상 어딘가에서 비슷한 일을 겪는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처럼 싸우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용했어요. 재윤이가 없는 집은 너무 고요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30년이 흘러간 것처럼
오늘도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장 친구였어요. 순자야, 뉴스 봤어. 괜찮아? 응, 괜찮아. 정말? 목소리는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괜찮지 않아. 눈물이 났습니다. 내 아들이야. 30년을 키운 내 아들인데 그 아이가 날 죽이려 했어. 이게 믿겨져? 순자야. 근데 알아? 제일 슬픈 건 그 아이가 반성하는 게 아니라 들킨 걸 후회한다는 거야. 끝까지 엄마를 이용하려고만 했어. 많이 힘들었겠다. 응. 근데 이제는 좀 후련해. 끝났으니까. 전화를 끊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시장 가게로 나가서 반찬을 만들고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사람들은 저를 동정의 눈으로 봤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사장님, 혹시 금융사기 예방 교육 강사로 활동하실 의향 있으세요? 저요? 네. 이 사장님 사례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특히 고령층 대상 보험 사기가 너무 많거든요. 해볼게요. 그렇게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지역 주민센터에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노년층 분들을 대상으로 보험 사기 예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보험 계약서는 꼼꼼히 읽으세요. 수익자가 누구인지, 보험금이 얼마인지, 특약이 뭐가 들어있는지 다 확인하셔야 해요. 그리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바로 전문가한테 상담받으세요. 보험사 콜센터도 좋고 금융감독원도 좋아요.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강의를 들으시던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권하는 건데 어떻게 의심해요? 자식이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돼요. 저처럼 당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사장님, 저도 비슷한 일 겪을 뻔했어요. 며느리가 보험 가입하자고 해서요. 근데 오늘 강의 듣고 나니까 의심스러워서 계약서 다시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러세요. 꼭 확인하시고 이상하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재윤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교도소에서 뭘 하고 있을까요?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자기 변명만 하고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알고 싶지도 않아요. 중요한 건 제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30년을 혼자 버텨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혼자 살아갈 겁니다. 시장 가게에서 일하고 강의하고 사람들 도와주면서요. 그게 제가 찾은 새로운 삶입니다. 어느 날 저녁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재윤이었어요. 읽지 않고 그냥 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 아이의 말은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용서는 없습니다. 배신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에요. 그리고 저는 다시는 누구도 믿지 않을 겁니다. 피부치라고 해도요. 30년 동안 쌓았던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 이제는 경계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게 슬프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어요. 하지만 제 안엔 작은 불빛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불빛. 그걸로 충분합니다.